저는 올해 72살 박영자입니다. 평생을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남편과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손님이 적은 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은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효자였죠.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저희가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서 결혼 자금을 보탰어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아들 부부는 저희와 같은 동네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 집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명절이면 당연히 저희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그럼 빨리 병원 모셔야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아버지 모시느라 바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아픈 분이 계신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효녀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도 바깥사돈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사돈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정말 대견했습니다. 저 녀석 봐, 장인어른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흐뭇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연락을 안 했어요.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엄마, 요즘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자주 가야 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암 환자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떡을 직접 만들고 전도 부치면서 준비를 했죠. 아들이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절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저는 그때 뭐라 대꾸를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죠. 우리 둘은 그날 명절을 둘이서만 보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더 아픈 사람이 우선이지. 우린 건강하잖아. 나중에 장인어른 병세가 나아지면 아들도 오겠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아들은 사돈댁에만 갔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예전처럼 저희를 찾아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였죠.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혈압도 상당히 높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드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아들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당뇨랑 고혈압이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약은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그럼 약 잘 드세요. 엄마, 죄송한데 요즘 장인어른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요. 병원 자주 가야 해서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쥔 채로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으윽. 남편이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부축해서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가 와서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저는 혼자서 가게를 돌봐야 했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셔.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가게 일도 혼자 하려니 버거워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응, 꽤 아파. 디스크래. 아, 그건 좀 그렇네요. 근데 엄마, 지금 장모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제가 주말마다 가야 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무릎이 안 좋으신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알았어, 그래.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아들 불러보는 게 어때? 그럼 올 거 아니겠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면 아들도 거절하지 못하겠죠.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아, 다음 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잖니. 그날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날이요? 그날이 장모님 생신이에요. 처가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결혼기념일과 장모님 생신이 같은 날이었다니. 그래, 알았어. 장모님 생신이 더 중요하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제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보, 우리 직접 가봅시다. 아들 집에 찾아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진 건지요. 며칠 후 저희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장인어른? 며느리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아들 있니? 네,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큰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깥사돈과 안사돈의 사진들이었죠. 가족 사진도 있었고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아들이 나오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사진 좀 많이 걸어놨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진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항상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이야. 건강도 안 좋고 아빠도 허리 다치셨잖니.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암 환자세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 갈게.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린 이미 버려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났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작은 책가방을 메고 신나하던 모습,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받고 저를 안아주던 그날, 모두 행복한 기억들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죠.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도 저는 몇 번 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주말에 시간 좀 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병원 가야 해서요.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요. 장인어른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밤에 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이 더 중요했죠. 아니, 어쩌면 아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탓만 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달랐을 텐데 아들은 그냥 침묵했으니까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철물점에서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없는 오후였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이 가게를 지켜온 건데 아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심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철물점 정리하고 떠나요.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어디로 갈 건데요? 제주도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곳을 말했어요. 바다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들 생각 안 하고 우리 둘이서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소.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둘씩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가게 정리하신다고요? 왜요?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쉬려고요. 그래도 갑자기 너무 아쉬운데요.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진심으로 아쉬워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여기서 물건 샀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찾아주셔서요. 저는 인사를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동네에서, 이 가게에서 보낸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와서 못을 사가던 젊은 목수, 항상 웃으면서 페인트를 사가던 아주머니,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가던 학생, 모두 소중한 인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을 했어요.
가게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 자리 좋은데요. 권리금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받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권리금이랑 자리값 포함해서 4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일주일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좋은 자리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공간이 이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도 내놓았어요. 오래된 빌라였지만 역세권이라 금방 3억에 팔렸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앨범이 나왔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아이는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사진 버릴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은 좋은 엄마였소.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이웃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이사 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제주도로요.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랑 멀어지시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멀어졌어요. 마음이요.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새 출발하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장에는 8억 원이 찍혀 있었죠. 철물점에서 4억, 집에서 3억,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1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주도 부동산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을 발견했어요. 3억 5천이었죠. 사진으로 본 집은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보, 이 집 어때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소. 여기서 우리 둘이 살면 되겠소.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 아직 안 팔렸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보러 오실래요? 아니요, 사진으로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듯 했지만 흔쾌히 계약을 진행해줬어요. 며칠 후 계약금을 보냈고 곧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 집이 생긴 거죠. 남은 돈은 4억 5천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이 돈으로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래야지.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여행도 가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는디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챙겼죠.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 그리고 사진 앨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00일 사진을 보니 통통하던 아기였던 아들이 보였어요. 첫돌 때는 한복을 입고 있었죠. 유치원 졸업식 사진에서는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넣고 박스에 담았어요. 여보, 사진 다 챙겼어요? 네, 다 챙겼어요. 남편도 아들 생각을 하는지 눈이 빨갛더군요. 이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다녔습니다. 정말 가시는구나.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물어볼까 봐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요. 건강하세요. 아주머니는 아쉬워하며 저를 보냈습니다. 슈퍼주인 아저씨에게도 인사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이구, 이제 누구한테 외상 줘야 하나? 아저씨가 농담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상 다 갚았잖아요. 알지. 농담이야. 제주도 가서 잘 살아요. 네, 그럴게요. 가게 앞길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곳이었죠. 구멍가게, 세탁소, 미용실, 슈퍼. 모두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가져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니. 허무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저희 부부만 남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안 해요. 처음엔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게 맞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지난 2년을 생각하면 달라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방 하나하나를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아들이 자라난 공간이었죠. 작은 방에는 아직도 아들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가져가라고 두고 온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들의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쓴 거였죠. 펼쳐보니 삐뚤빨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엄마 사랑해. 저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아이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겠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안녕. 저는 작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았던 도시였어요. 이제 떠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죠. 공항에 도착해서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소? 네,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엄마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재산 정리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팔았고 집도 팔았어.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내 앞으로 남길 건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다 결정했어. 아빠랑 나 제주도로 내려간다. 제주도요? 왜 거기로요? 우리끼리 살려고. 아들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 저는 2년이었어. 2년 동안 우리는 기다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너는 한 번도 안 왔잖니. 장인어른이 중요한 건 알아. 그분도 부모님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도 내 부모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사 간다. 연락하지 마.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소. 수고했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희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 아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곳에서요. 1시간쯤 지나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보다 훨씬 포근했죠. 여보, 공기가 다르네요. 그러게 말이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제주 풍경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푸른 바다, 넓은 들판, 낮은 집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뻤어요. 작은 돌담이 있고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했죠. 여보, 여기 좋네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집이요. 저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남편이 마을 슈퍼에서 라면과 계란을 사왔어요. 오늘은 이거라도 먹읍시다. 내일부터 장 보러 가요. 저희는 새집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어요.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여보, 저거 봐요. 저는 석양을 가리켰습니다. 언제 저런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도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구만. 저희는 라면을 먹으면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꺼버렸죠.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여보, 주무세요? 아니요, 깨어있소.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한 거요. 이제 우리 인생 사는 거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을 겁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집에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어디 계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죠.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도 안 계시고. 제주도야. 정말 가신 거예요? 응, 이미 이사 다 끝났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 가보고 싶어서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들을 만나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또 상처받을까 봐요. 엄마, 제발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결국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았어. 주소 보낼게.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온대요. 그래요?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하시오.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마을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죠.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새로 이사 오셨죠? 서울서 오셨다며요? 네, 맞아요. 여기는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요. 동네 분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했거든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밖을 보니 렌터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어요. 둘 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엄마. 아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 좋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뭐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소홀했어요. 장인어른만 챙기고요. 그래, 알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한 번도 안 찾아왔잖니. 아프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암 환자라서 손이 많이 갔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알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도 아팠어. 당뇨에 고혈압에 아빠는 허리까지 다쳤는데 너희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니.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제주도 멀지 않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주도 멀지 않다고? 서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도 2년 동안 안 왔으면서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과일 선물 세트였죠.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재산은 정말 다 정리하신 거예요? 가게랑 집 파신 돈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왜? 그게 궁금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라도 나눠주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전부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결국 이게 목적이었구나. 아들의 사과도 찾아온 것도 다 돈 때문이었던 거죠. 이미 다 쓰기로 계획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당신 뭐라고 좀 해봐요. 아들이 입을 열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2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명절에도 아플 때도 너만 기다렸어. 근데 너는 안 왔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내장인 장모님만 잘 모셔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엄마, 제발.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돌아가라. 어머님. 며느리도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가죠.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너 그렇게 비굴하게 구는 거 보기 싫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화난 표정이었고 아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올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요. 참지 말고.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밀어낸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용당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소?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요.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이요. 밤마다 잠을 설쳤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잠 못 자요? 남편이 물었죠. 자꾸 아들 생각이 나요.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오. 남편은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마당에 있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죠.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이제 좀 적응되나 봐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마을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어요. 새로 오신 분 아니가? 저 게이트볼 하는디 같이 안 할래? 게이트볼이요? 그래, 재미있어. 운동도 되고. 한번 가볼게요. 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죠. 작은 싹들이 제법 자라서 뿌듯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꿔서 전화한 거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다시 제주도 가도 될까요? 왜? 할 말이 있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같이 오는 거야? 아니요, 저 혼자 갈게요. 아들은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알았어. 와,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또 온대요. 혼자요. 그래요?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구만. 저도 모르겠어요. 사흘 후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죠.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아들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얘기 말하는 거니? 네.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한테 많이 화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게 본심이었겠지. 아니에요. 며느리도 요즘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지금도 며느리 편들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왜 왔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장인 장모만 챙기고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셨을 때 달려갔어야 했는데, 아빠 허리 다치셨을 때도 바로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핑계만 대고 안 갔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며느리는 알아? 내가 여기 온 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 몰래 왔어요. 왜? 며느리는 아직도 엄마한테 화나 있거든요. 재산 얘기 때문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구나. 아들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 재산 때문이야? 아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었죠. 아들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어요. 엄마,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엄마도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2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돌아가. 엄마,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 한 너도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산이라도 나눠달라는 며느리를 보면서 알았어. 너희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야.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한테 말해봐.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재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가라. 엄마, 제발. 돌아가라.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곤 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셨죠.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바다를 보니까 모든 게 작아 보였습니다. 제 고민도 아픔도 서러움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텃밭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싹을 틔웠고 토마토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여보 봐요.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게 잘 크네. 남편과 함께 텃밭을 돌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5일장 가는 날인데 같이 갈래요? 5일장이요? 응, 여기는 5일마다 장이 서요. 구경하러 가요. 저는 처음으로 제주 5일장에 갔습니다.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신선한 생선, 채소, 과일들. 서울시장과는 또 다른 정취가 있었죠. 이거 맛있어요. 사가세요. 상인 아저씨가 귤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먹어보니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한 박스 주세요.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한 달 전에 왔어요. 우리 마을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게이트볼을 하는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여기 와봐요. 네. 저는 할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게이트볼 해볼래요? 저는 처음인데요. 괜찮아. 금방 배워. 해봐요. 할머니들이 저에게 게이트볼을 가르쳐 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아이고, 잘하네. 에이, 별로예요. 아니야, 금방 느는 거야.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게이트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마음이 더 편해졌죠. 남편과도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요. 그러게, 걷기 딱 좋아.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 냄새를 맡았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도 이 바다를 보면 좋아할까? 어렸을 때 바닷가에 데려갔더니 좋아하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야죠.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핸드폰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연락 좀 주세요.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왔지만 저는 계속 무시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 문자 안 받을 거요? 네, 아직은요. 언젠가는 받아줘야 하지 않겠소?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차 두 잔을 들고 나왔어요. 여보, 차 마셔요. 고마워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왜요?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봐야지.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햇빛이 반짝였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죠. 여보, 우리 잘 살아요. 그래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요. 하지만 그건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후회 없이 행복하게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 없는 온전히 제 것인 인생이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그날의 평온함. 그게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었습니다.